256페이지 원리합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리합계는요,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원리합계라고 합니다. 원금의 원, 이자의 이, 그거를 합한 금액을 원리합계라고 합니다. 원리합계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단위법이랑 복리법이 있어요. 단위법은 중요하지 않고 요즘에 사용하지 않아서 세모라고 치고요. 복리법만 설명을 하는데요. 복리법을 한번 읽어보면요. 일정한 기간마다 이자와 원금을 더하여 그 원리합계를 다음 기간의 원금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하나 모르겠죠. 그래서 밑으로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돈을 모으는 방식에는요. 예금이랑 적금으로 두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예금은 3년이라는 가정을 합시다. 3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면요. 돈을 입금을 해놓고요. 예금의 A가 입금한 금액이에요. 집어넣고요. 위로. 예금을 하고 중간에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요. 적금은요. 스몰 a라고 하는데 돈을 입금을 하고 1년 뒤에 또 입금하고 1년 뒤에 또 입금하는, 그래서 3번을 입금하는 게 바로 적금이고, 예금은 한 번 입금하고 중간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예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복리법에 대해 설명 진행할게요. 그래서 A를 입금을 했고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이자가 붙죠. 그래서 A에 1 플러스 R이 됩니다. R은 이자율이라 하고요. 이거를 분배를 하면요. A 더하기 AR이 돼요. 그래서 A는 원금이고 AR은 이자예요. 원금이고 이자예요. 그래서 그 1년이 지나면 이렇게 이자가 붙고요. 그럼 복리법에 대해서 위에 제가 화면을 안 내릴게요. 위에를 보시면 복리법, 일정한 기간마다 이자 원금을 더해서, 그게 원리합계죠. 이게 원리합계입니다. 그 원리합계가 이 원리합계를 얘기해요. 다시 보시면 그 원리합계라고 했죠. 그래서 레이더 표시를 해놨어요. 레이더 표시, 안테나 표시예요. 그 원리합계가 요 안테나 표시, 그 원리합계가 이 원리합계예요. 그 원리합계를 다음 기간은 이 기간이에요. 이 기간. 이 기간에 다시 원금으로 입금을 하는 거죠. 그래서 A만 입금하는 게 아니라 A 플러스 AR을 다 입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A를 입금하면 1년이 지나면 A랑 AR이 되는데 원금과 이자니까 얘가 원리합계고요. 그 원리합계를 다음 기간에 다시 원금으로 간주해서 입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그 원리합계를, 이게 다음 기간이에요. 다음 기간에 원금으로 계산해서 다시 입금을 하고요. 그리고 입금이 됐으니 A의 1 플러스 R에 곱해져서 제곱이 돼요. 그리고 이 제곱이 된 이 원리합계를 그 또 다음 기간에 원금으로 간주해서 입금을 하면요. 최종 A의 1 플러스 R의 3승이 돼요. 맞죠? 다시 설명을 하면 1년이 지나면 A의 1 플러스 R이 되고 돈을 찾을 수 있고요. 다시 집어넣으면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고, 찾고 다시 집어넣고 A의 1 플러스 R의 세제곱이 돼요. 근데 실제로는 찾지는 않아요. 이 작용이 없어요. 그냥 은행에 전화해서 연장해 주세요 이렇게 하거나 아예 3년치를 계약하면 자동 연장이 돼요. 그래서 돈 한 번만 입금하고 중간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바로 예금이에요. 예금. 일반적으로 큰 돈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같은 걸 넣어놓고 뭐 1년이라든지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3년 뒤에 찾는 거예요. 그걸 예금이라고 하고요. 적금은 작은 금액이죠. 50만 원, 100만 원을 1년마다 돈을 넣고요. 계속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는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원리합계에서 그 복리법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돈을 넣고요. 1년이 지나면 A 플러스 1 마이너스 R이 되고요. 이자와 원금이 해당되는 원리합계를 다시 다음 기간에 원금으로 지급해서 돈을 넣으면요. 이거에다가 1 플러스 R이 곱해지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서 A의 1 플러스 R의 3승이 돼요. 됐죠? 자, 그럼 위로 다시 올라가 볼게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마다 이자 원금을 더해서 그 원리합계, 안테나 표시, 그 원리합계가 A의 1 플러스 R이에요. 그 원리합계를 다음 기간의 원금으로 계산할 방법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즉, 이자에 다시 이자를 가산을 붙인다. 이게 뭐냐면, 요 이자죠? 그 이자도 다음 기간에 원금이 돼요. 그러니까 원금도 넣지만 이자도 그 다음 기간에 원금이 돼서 요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이는 방법이 바로 복리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단위법은 뭐냐? 단위법은 제가 이제 이 단위법, 복리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인지하게 된 거는요. 이제 IMF 때 이제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했는데 네,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적금을 부려고 했는데 새마을금고 직원이 손님 단위법을 할까요? 복리법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몰랐는데 그 당시 IMF였잖아요. 그래서 단위법의 이율이 8.5% 이렇게 됐고요. 복리법이 한 6%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단위법의 이율이 보통 높아요. 복리법보다. 그래서 돈을 입금을 하면 단위법은 설명을 드리면 1번이 여기 1번인데요. 단위법은요. 이자나 원금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복리법은 이제 계속 이 제곱 단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율이 낮아서 이렇게 가다가 나중엔 크로스 포인트가 일어나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떻게 단위법이 유리하고 복리법이 유리하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단기간에는 단위법이 유리하고 단위법 이율이 높기 때문에 장기간에는 복리법 이율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골든 크로스 되는 시점이 몇 년이냐 그랬더니 3년 8개월 됐을 때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지고 3년 8개월 이상이면 복리로 하고 3년 8개월 이하이면 단위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병역 특례라서 5년을 회사에 묶여 있어야 되겠어 복리로 선택을 했어요. 근데 단위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해. 이율이 너무 높았잖아요. 8.5%. 복리는 6점 몇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돼요. 그러면 이제 단위법은 어떤 식으로 이자를 가산하는 거냐면 첫 번째 원금 있잖아요. 첫 번째 원금에 대해서 1년이 지나면 A에 플러스 AR이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첫 번째 원금 요거에 EAR이 돼요. 첫 해는 AR, 둘째는 EAR, 세 번째에는 3AR이 돼요. 그래서 등차 수열 단위로 이자가 증가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직선이라 단어 없어요. 등차 수열이 직선이라 그랬죠. 근데 이제 이거는 복리법은 지수함수적으로 급격히 증가해요. 왜냐하면 이율이 낮지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단위법이랑 복리법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갔잖아요. 선진국으로 가게 되면 이율이 뭐 2%, 3%, 2.2, 2.1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단위랑 복리랑 이율 차이가 거의 안 났어요. 옛날에는 8%, 6.5% 이렇게 돼, 8.5%, 6.5%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율 차가 많이 나서 단위에 대해서 생각을 했지만 요즘에 이율이 2점대라서 2.1, 2.2 뭐 이렇게 돼요. 어떨 때는 단위가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요 범위가 되게 바닥에서 기는 거죠. 바닥에서 기서 단위가 이득이 되질 않아요. 단위 이율이 낮기 때문에 복리랑 별 차이 안 나서. 그래서 대부분을 복리로 하기 때문에 복리법만 알면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단위법은 요즘에 안 쓰니까 수능에 나오지 않고 20년 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신 시험에도 안 나와요. 그래서 복리법만 아시면 되고요. 이 내용을 숙지하셨으니까 이 부분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예금, 적금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예금은 잠깐 설명을 했어요. 돈을 집어넣고 중간에 아무 짓도 안 해서 하나의 원리합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적금은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기수불이랑 기말불이 있는데요. 기수불은 초에 돈을 넣고요. 그 다음에 돈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라 그랬죠. 매년 초에 돈을 A 넣고 A 넣고 A 넣고 3번 넣는 방법이 기수불이고요. 기말불은 매년 말에 돈을 3번 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수불부터 먼저 하면 처음에 A를 넣었어요. 기간에 대한 이자를 준다 그랬지 횟수에 대한 이자를 준다고 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1년, 2년, 3년이라서 A의 1 플러스 R의 3승이 돼요. 이것처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 초에 또 넣어요. 그럼 기간이 1년, 2년이죠.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고요. 마지막 해 초에 넣으면요. A의 1 플러스 R이 돼요. 그래서 요 각각이 원리합계들이고요. 그래서 적금은 원리합계들의 합이에요. 그래서 등비소의 합공식을 써서 계산을 할 거고요. 이따 설명드리고요. 기말불은요. 그 매년 말에다 돈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횟수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2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고요. 얘는요. A의 1 플러스 R이 되고 만약에
12월 31일 날 A를 넣는다고 하면 그 다음에 돈을 찾는데 이자를 주지는 않아요. 은행은 냉정합니다. 그래서 원리합계, 원리합계, 원리합계 이렇게 세 가지가 돼요. 이들을 다 더한 게 적금의 총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부터 설명하면 얘가 첫째 항이죠. 공비는 1 플러스 R이죠. 맞죠? 1 플러스 R, 이게 첫째 항. 그리고 항의 총 개수는 1 플러스 R의 3승이 되죠. 그래서 총 개수가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첫째 항이 A가 되죠. 그래서 위에랑 차이가 나는 게 첫째 항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제 항의 총 개수는 3이죠. 요 3이 중요해요. 요게 2지만 여기 2 쓰면 안 돼요. 등비수열의 합공식의 n은요, 마지막 항의 숫자가 아니라 항의 총 개수예요. 얘가 2지만, 비록 2지만 항의 총 개수가 3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동일하고요. 첫째 항만 다른 그런 식이 됩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초에는니까 이율이 받아들이는 금액이 커야겠죠?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이 부분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럼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자, 적금 복리법 다시 설명드릴게요. 잠깐 화면 내리고 설명드릴게요. 자, 매년 초에 넣는데요. 그래서 N년이 지났대요. 그래서 A고요. 그리고 A고, A고,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잘라요. 그리고 마지막 A 쓰고요. 첫째 A는 횟수가 N년이니까 A의 1 플러스 R의 N년이고요. 두 번째는 A의 1 플러스 R의 N-1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점점점 하고 마지막 A는요. A의 1 플러스 R이 되죠. 첫째 항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A의 1 플러스 R이 되고 개수는 뭐예요? N년이죠. 그래서 N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년 말에는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첫 번째 돈 넣는 거는 횟수는 N-1년이죠. 그래서 A의 1 플러스 R의 N-1이고요. 두 번째는 A의 1 플러스 R의 N-2가 되고요. 그 마지막에는 A를 넣으면 이자를 주지 않죠. 그래서 첫째 항이 이거고 항의 개수는 몇 개예요? N개죠, N개. N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 항을 넣는 게 아니라 마지막 항이 아니라 항의 총 개수 N개를 넣는 거죠. 그래서 첫째 항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기간 초에 넣는 거를 기수불이라 하고 기간 말에 넣는 거를 기말불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 다음 필수예제 32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32번 259페이지입니다. 연이율 6%, 퍼센트는 100분의 1이니까 0.66이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년마다라고 했죠. 그래서 적금이네요. 예금이 아니네요. 예금은 돈을 한 번 넣어놓고 나머지 아무것도 안 하고 적금은 여러 번 넣는 거죠. 매년 초에 2만 원씩 10년 동안 적금을 한대요. 그 2만 원을 쓰기가 불편하니까 문자 A로 놓고요. 10년 말까지 정집한 원리합계를 구하라. 그래서 적금의 합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제가 그려놨어요. A고요. A고요. 매년 초니까. 그리고 마지막 A예요. 쭉 가면 A의 1 플러스 R의 10이죠. 기간이 10년이니까 이거는 A 1 플러스 9고 마지막은 A 1 플러스 R이죠. 첫째 항이 이거고 항의 개수는 10이죠. 그래서 A의 1 플러스 R이고 1 플러스 R의 10이죠. 문제에서 R이 0.06이니까 A의 1 플러스 0.06의 10승은요. 여기 1.8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화면에 안 나오는데요. 1.8만 원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1.8 쓰시고 나머지를 다 대입해서 계산하시고 A는 2만 원으로 환산해서 계산하시면 28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260페이지 특강 설명하겠습니다. 네, 상환이에요. 상환. 교육과정 외고요. 시험에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처음 듣는 사람은 듣고요. 그 다음에 시험 기간 때 뺄지 안 뺄지 그걸 결정합시다. 자, 잠깐 볼게요. 자, 올릴게요. 다 나오게. 됐죠? 도연이는 140만 원짜리 가전제품을 이달 초에 구입을 하고 이달 말부터 일정 금액씩 10개월에 나누어서 갚으려고 한다. 이렇게 있어요. 월이율 2%래요. 그리고 1개월마다 복리로 계산을 한다. 월이율. 그러니까 10개월이니까 10번이 있는 거죠. 6개월마다 복리로 계산할 때 매달 갚아야 될 금액을 골라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와 별개로 자, 여러분들 개념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소유권 이전이란 개념이 있어요.
이제 제가 물건을 컴퓨터를 만드는 판매자예요. 그리고 도현이가 그 컴퓨터를 사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컴퓨터를 만들었고요. 도현이가 컴퓨터를 사기 위해서 저한테 140만 원을 주잖아요. 원래 컴퓨터의 소유권자는 저이고요. 저한테 계약을 맺어서 돈을 줬으니 그 소유권이 도현이한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주고 돈을 받으면 계약이 성립이 되고 소유권이 이전이 돼요. 근데 만약에 요 내용이랑 좀 달라요. 140만 원이 A라고 치고요. 컴퓨터를 가져갔고요. 도현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도현이가 10개월 뒤에 돈을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돈을 받지는 않았잖아요. 그럼 소유권 이전이 안 돼요. 결국은 10개월 뒤에 돈을 주겠다고 하면 소유권은 여전히 제 거고요. 10개월 뒤에 돈을 줬었을 때 소유권이 이전이 돼요.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이 아파트랑 5억을 집을 사실 때 계약금 2천만 원, 중도금 2억 5천, 잔금 3억, 2억 이렇게 주잖아요. 계약금 줬을 때도 소유권이 이전이 안 돼요. 중도금을 줬을 때도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되고요. 최종 잔금을 줬을 때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등기부 등본에 여러분들 부모님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게 정산이 완료가 될 때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도현이가 140만 원짜리 컴퓨터를 가져가 놓고 10개월 뒤에 돈을 주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요 밑에는 아니고요. 위에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10개월 뒤에 돈을 주겠다고 하면 소유권이 이전이 되나요? 아니, 이전이 안 되는 거죠. 도현이는 제 거를 지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돈을 줬을 때 이제 무단이 안 되는 거죠. 제 거를 빌려 써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샀어요. 약정이 있죠. 2년. 이거 휴대폰, 약정 있는 휴대폰은요. 여러분들 소유의 휴대폰이 아니라요. 대리점 걸 여러분들이 빌려 쓰는 거예요. 약정 기간이 끝났을 때 결국은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시점이라는 게 뭐냐면 그 2년이 지난 후,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10개월이 지난 후가 소유권 이전 시점이에요. 저한테 돈을 줬었을 때. 근데 돈만 주면 되나요? 왜냐면요. 도현이는 그 컴퓨터를 가져가서 10개월 동안 컴퓨터 활용 능력이 증가를 했잖아요. 그거를 사용 수익 이익이라고 해요. 사용 수익 이익이요. 사용하면서 이익을 얻은 거죠. 컴퓨터 활용 능력이 뛰어났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익이 본 게 없어요. 매장에 컴퓨터만 없어지고 10개월 동안 컴퓨터가 비어 있는 것 뿐이죠. 그러면 저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10개월 뒤에 만약 140만 원짜리 컴퓨터라고 하면 10개월 뒤에 돈을 준다고 하면 저는 140만 원 저한테 주려고 하잖아요. 그럼 거부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가 만약에 사용수익 이익 있잖아요. 사용수익 이익마저도 제가 청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40만 원을 저한테 줬더라면 10개월 뒤에 이걸 예금을 해요. 은행에. A의 1 플러스 R의 10이라는 원리학계 이자와 원금을 이익을 취했을 텐데 너는 그 이익을 취하는 거를 주지 않고 사용 수익만 했잖아요. 사용 수익에 해당되는 부분을 저는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40만 원을 받았다는 가정하에서 10개월이 지났을 때 이자 있잖아요.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게 이제 170만 원이에요. 그래서 170만 원을 저는 그 친구한테 청구를 해서 그 친구한테 받아낼 권한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 친구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 증가했으니까요. 그리고 170만 8천 원을 받았을 때 소유권이 비로소 이전이 돼요. 그래서 이 시점이 소유권 이전 시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셨죠? 사용 수익 이익에 대해서 저는 청구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원래는 돈을 주고 물건을 주면서 소유권이 이전이 돼야 되는데 물건만 가져가고 10개월 뒤에 돈을 준다고 하면 그거는 그 친구는 그걸 사용한 비용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차액이 30만 8천 원이라는 얘기죠. 사용한 이익이. 됐죠? 자, 그럼 이 문제로 돌아와서 그 친구가 10개월 뒤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요. 10개월에 걸쳐서 찔끔찔끔 할부로 준다는 거죠. 그게 상환이 할부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A를 줬어요. 1개월 지나고 스몰 A를 줘서 최종 마지막 A를 줬었을 때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돈을 안 준 게 아니잖아요. 매달 줬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친구의 모은 돈을 은행에 넣어서 그 친구의 모은 돈을 은행에 모아서 최종 이렇게 모아요. 모아야지 이 갖다고 놓고 계산하는 게 서로 정산의 개념이 합리적이잖아요. 그 친구가 돈을 안 준 게 아니잖아요. 돈을 줬고 그 돈을 준 거 가지고 나는 이자를 부풀려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이익이 됐다는 거예요. 이익이 된 부분을 찔끔찔끔이지만 다 모아야 되죠. 이게 뭐예요? 적금이죠, 적금. 그래서 이 특강 문제는 적금과 예금이 혼존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준 돈을 제가 은행에 넣어서 이익을 얻었죠. 그 이익을 얻은 거를 여기다 다 모으고요. 그리고 140만 원을 줬다는 가정에서 예금에 이자가 붙은 거를 원리합계를 두 개를 소유권 이전 시점에 갖다가 놓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금에 의해서 원리합계 그리고 적금에 의한 원리합계를 갖다가 놓고 풀고 A는 140이 되고 스몰 a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1.02의 10승 요거 가지고 여기다 대입을 해서 스몰 a를 구해서 계산을 해요. 그 계산한 금액이 밑에 보시면 15만 원이 나왔어요. 자,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원래는 140만 원짜리 가전제품이죠. 근데 만약에 140만 원을 저한테 돈을 주고 그 가전제품을 가져갔으면 10개월 뒤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월 14만 원씩이라는 거죠. 월 14만 원. 근데 만약에 가져가 놓고 돈을 안 주고 찔끔찔끔 주지도 않으면요. 제가 청구를 얼마나 할 수 있다고 그랬죠? 170만 원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월 얼마예요? 17만 원씩 청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비싸게 컴퓨터를 사는 방법이에요, 이거요. 그리고 찔끔찔끔 줬죠? 그래서 계산한 게 뭐예요? 월 15만 원이죠. 그 10개월이면요. 150만 원이죠. 그래서 14만 원, 월 14만 원, 월 17만 원, 월 15만 원이 어느 게 싸요? 당연히 바로 그 가져가는 즉시 소유권 이전한 게 싸죠? 맞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할부 구매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1만 원이 어디예요? 1만 원이. 맞죠? 한 월 1만 원이 어디예요? 그래서 할부 구매를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현재 그냥 소유권 이전하는 방식으로 사는 게 좋고요. 대신에 이제 무이자 할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무이자 할부는 그냥 14만 원씩 내는 거예요, 매달. 이거는 좋죠.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옆에 특강 2 볼게요. 특강 2는 연금의 현가예요. 연금 현가. 자, 이거 똑같은 개념이라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연금과 현가. 자, 이거는 뭐냐면 올해부터 매년 말에 300만 원씩 10년 동안 받는 연금이 있다. 올해 말부터 연금을 이렇게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연이율 6%에 1년마다 복리를 계산할 때 이 연금을 깨서 올해 초에 한꺼번에 받는다면 얼마나 받게 되는지 구하시오 이렇게 있어요. 연금이란 게 이제 노후 때 받아서 이제 힘없고 수입 없을 때 그거를 이용해서 생활을 유지하려는 게 연금이잖아요. 그래서 연금을 매년 말에 300만 원씩 넘어줬죠. 연 300이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10년 동안 받는 연금이 있는데요. 제가 그 연금을 받아서 이 돈을요 쓰지 않고요 은행에 다시 넣어서 적금을 해요. 그리고 이런 연금을 받지 않고 이 받을 금액에 해당되는 거를 급한 일이 생겨서 한꺼번에 연초에 받아요. 그 A죠. 그거를 다시 소유권 이전 시점이 이 시점이라 생각을 하고 얘가 이자가 붙을 거를 생각해서 A의 1 플러스 R의 10이고 연금을 매년 받은 거를 이제 적금을 부어서 이걸 또 합파한 거를 갖다고 놓고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소유권 이전 시점 때문에 이 시점에 다시 정산을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연금을 받아가지고 연금이 받는 기간이 만료가 되죠. 그 연금 받는 거를 적금으로 반대로 부어가지고 이 금액을 다 합쳐요. 이자까지 붙은 거를. 그 금액을 연초에 받는 거죠. 근데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받으면 너무 많이 받는 거잖아요. 이 기간은. 그래서 기간 시점은 일치시키고 얘가 이자가 불어나요. 불어난 거를 얘로
얘로 두 개를 갖다 놓고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아까 상환이랑 똑같아요. 연금의 현가는 현재 가격으로 환산한다는 거죠. 이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 적금 부은거랑 예금 부은거를 갖다 놓고 푼 다음에 아까 전에는 A는 알고 있었고 스몰 a를 몰랐죠. 이번에는 스몰 a가 300이고 라지 a를 구하는 그런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소유권 이전 시점이 이 시점에 대해서 정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연금을 제가 받았으나 그걸 쓰지 않고 적금을 부어서 이 시점에 금액을 모으고요. 그리고 일시를 받아도 그걸 쓰지 않고 10년 지나고 나서 이자가 붙는 요거를 두 개를 갖다가 놓고 해서 계산을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용이랑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시고 모르면 저한테 다시 물어보십시오. 263페이지 스텝 2의 299번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수열의 첫 장부터 Ln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수열이 조금 이상해요. 9, 99, 999. 그리고 A4는 9가 4개. A에는 뭐요? 9가 N개겠죠? 9가 이게 N개겠죠? N개. 이거의 합을 구하라고 해요. 그래서 다 더한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9는 10-1이고요. 99는 10의 제곱 마이너스 100-1이죠. 그리고 999는 1000-1이 되고요. 이게 N개면 10의 N승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10, 10을 따로 계산을 하고 마이너스를 따로 계산해요. 이게 모두 N개라서 마이너스 1 곱하기 N이 되고요. 이거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써요. 그래서 10-1에 첫째 항 10에 N-1이 돼요. 그래서 9분의 10에 10에 N승 마이너스 1이 되고 통분하니까 9N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연습 문제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